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이혼남입니다. 누구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생각했다면 가급적 이혼만은 피했어야 했지만 그러기엔 아내의 행동이 너무 과했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 다였다면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못하는 것도 괜찮고 엉망진창으로 살림을 살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제 월급에도 불구하고 매달 적자를 기록할 만큼 돈 씀씀이가 해픈 것도 참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참을 수도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를 업신 여긴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지켜보면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고집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에겐 너무도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도 전 그때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가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한 일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답니다. 미칠 듯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조차도 살다 보면 삐걱거리기 일쑤인데 하물며 전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장인으로부터 아내 손을 건네받는 그 순간 새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내에게 잘해주자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살면서 더 사랑을 키워나가면 그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명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처럼 시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때가 제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버지도 그렇고 저 역시도 새롭게 인생을 이어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었답니다. 적어도 그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할 즈음 저와 아버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제 가족에게 연이어 들이닥친 말도 안 되는 불행과 그로 인해 절망감만 가득할 수밖에 없던 때였거든요. 시작은 큰형의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큰형은 제가 세상에서 본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특전사를 다녀와 바로 소방관 시험에 합격한 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신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셨답니다. 얼마나 신념이 강했는지 결혼조차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면 그 때문에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걸 망설일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책임감 강한 분이 들끓는 불길도 아니고 돌진하는 자동차도 아닌 한낱 병마에 굴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당분간 휴직하려고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힘들어서 그러니? 힘들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쉴까 합니다. 그날 큰형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부모님을 울게 만드는 일이었답니다. 큰형이 병에 걸리셨거든요. 문제는 그 병이 단순히 쉰다고 나을 병이 아니었단 겁니다. 큰형의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혈관 육종암이었습니다.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었죠. 누구보다 건강한 큰형이었습니다. 아직 40도 되지 않았으니 체력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형이 암에 걸린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발생하는 수많은 유독성 물질에 수시로 노출된 때문이겠지요. 그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분도 아니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라는 그를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법을 다루던 둘째 형이 온갖 발품을 팔아 인과성을 제시했지만 그게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 나라의 공식 입장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꼭 나라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이 알고 큰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이니까요. 그토록 강했던 책임감이 큰형을 아프게 만들었으니 더더욱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들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형이라면 그조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으셨지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큰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암은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을 만큼 악독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큰형이 저희를 떠나버렸거든요. 그 누구도 그리 쉽게 큰형이 떠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큰형의 급작스런 사망은 더할 나위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인 저희들은 충격을 넘어 끝도 없는 절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는 건 당연했답니다. 그래도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께서 굳건히 버텨주신 게 다행이었어요. 당시 아버지가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실 때였어요. 아버지는 지방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계셨거든요. 정년 퇴임이 만 62세라 2년 조금 못되게 남았을 때였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이 컸던지라 아버지도 교편을 놓으실 거란 생각을 할 정도였지만 아버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나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으실 만큼 굳건해 보이셨지만 아버지라도 안 슬펐겠습니까? 누구보다 슬펐기에 더 힘들었을 테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법이 정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남은 평생 큰형을 잃었다는 슬픔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그조차도 서서히 퇴색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평생 자신과 함께 하였던 분필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좀 쉬실 법도 한데 그러시질 않으셨더군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새로운 직함은 책방 주인이었답니다.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 그보다 더 어울리는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큰 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 책방이었으니까요. 규모도 그렇고 하시는 것을 봐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건 분명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셔서 박봉에 만족하고 사셨지만 그렇다고 돈이 궁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부자라고 해야 옳겠네요. 저희 친가가 원래부터 부유했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것도 많으셨거든요. 설령 그게 없었다 해도 노후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었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교장으로 퇴임한 이들이 받는 교원연금이 꽤 많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웬만한 회사원 월급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신 분이니 책방은 그저 자신의 소일거리인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컸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지인들이 수시로 책방을 찾으셨고 아름아름 책방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들 역시 아버지의 책방을 찾아 좋은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장인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렇게만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커다란 균열이 간 저희 집에서도 다시 평화라 할 그런 것들이 찾아왔으니까요. 그조차도 허락해주지 않은 하늘이 더없이 원망스러워지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형이 떠난 뒤 저희 집의 기둥이 둘째 형이 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형이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둘째 형은 저희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거치기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 중의 수재였으니까요. 그 또래 수재들이라면 누구나 밟기 마련인 명문대 법대를 간 건 당연했지요. 그리고 정해놓기라도 한 듯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란 타이틀을 획득했답니다. 아버지는 둘째 형이 검사를 하길 원하셨지만 둘째 형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검사도 좋겠지만 전 변호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검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이 맞겠지. 아니 뭐든 우리 사회를 밝게 해주면 될 테니까. 그렇게 둘째 형은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조금 서운한 기색이셨지만 둘째 형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소시켜 주었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요효정이라고 합니다. 저 기웅 씨랑 사법고시 동기예요. 지금은 땡땡지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형수의 직업이 검사라서 좋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호감을 더 높여준 건 맞지요. 형수 집안은 전형적인 법조인 집안이었답니다. 형수의 부친도 판사 출신이셨고 형부도 변호사로 활동할 만큼 집안 전체가 법을 다루고 계셨답니다. 소위 말하는 상류층 집안이라고 해야 할 곳이었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뢰 상류층이라고 하면 왠지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형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란 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답니다. 돈도 웬만큼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음에도 쉬는 날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쯤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형수 좀 아무리 슈퍼 간다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사줄 테니 제발 그 추리링 좀 버립시다. 무릎이 나오다 못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누가 형수 보고 검사라 그러겠냐고. 도련님은 참.
내가 지청에 있을 때나 검사지 집에 있으면 그냥 아줌마 맞는데 뭐. 그리고 이 추리닝이 어때서? 이게 행운의 상징이거든. 내가 신림동 고시원에서 이 추리닝 하나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걸? 이건 옷이 아니라 그냥 부적이라고. 왜, 이거 줄까? 이거 입으면 도련님한테도 좋은 일이 막 생길걸? 됐네요. 에이, 저도 안 입는다.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형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어디 나가서 형수를 형수라고 못 부르겠다고. 내가 홍길동도 아닌데 왜 형수를 형수라고 못 부르게 만들어요, 만들긴. 내가 형수라고 불리기엔 너무 젊고 예뻐서 그래요? 거봐, 내가 이따위 추리닝만 입고 있어도 그런데 제대로 차려입어봐요. 나 따라다니는 남자들 때문에 길을 못 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우리 신랑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못 말린다니까. 형은 뭐가 좋다고 헤헤거리는데. 가끔 형 집에 놀러 가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신랑이었습니다. 그만큼 형수는 털털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제가 따른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형수가 놀고 먹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검사 이름표를 달았을 때는 누구보다 더 무서운 집행관이었으니까요. 큰형이 떠나고 저희 집에 그나마 웃음이 깃든 데에는 형수의 공이 컸습니다. 검사쯤 되는 사람이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일에 소홀할 법도 한데 형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큰 사건을 맡으면 밤낮 없이 일하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나 저희 집안일을 도맡아주던 진짜 큰 며느리였답니다. 그런 형수랑 더 이상 가족일 수 없게 된 일이 일어난 게 큰형이 사망하고 4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 문제로 본가를 떠나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고된 회사 일을 마치고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잠을 자려던 그때 또 한 번의 불행이 전화기를 타고 저를 덮쳤답니다. 기영아, 어서 와야겠다. 어서.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던 다급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넋이 빠진 얼굴이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는요? 차마 입을 못 여시더군요. 곁에 있던 형수가 아니었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아요. 어머님은... 울컥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니 형수와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미 알아챘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제 자취방에 오셔서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그런 분이 왜 그리 되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럴 리 없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니죠. 아버지도 형수도 차마 말을 못하시더군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운전자는 둘째 형이었고요. 그즈음 들어 형수가 부쩍 바빴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어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사건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형이 자기가 주부 노릇한다고 손에 습진이 생긴다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그런 걸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당일 형네 집에 가서 그간 형이 어지럽혀 놓은 집안 정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셨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엄마가 버스를 타고 간다는데 형이 자기가 모신다고 했답니다. 당연하죠. 자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엄마를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형이 운전하는 차로 집에 오던 길에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잠깐 졸다가 중앙선을 넘었다더라고요. 졸며 운전하는 통에 브레이크도 못 밟고 형의 차를 덮친 거였습니다. 사고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평생 자신을 믿어주고 의지해주던 어머니의 사망은 아버지조차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형이 죽었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다독여주던 분이 혼절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으신 아버지는 꼬박 하루를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실 만큼 충격이 크셨어요. 그나마도 엄마를 배웅하겠다는 정신력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올지도 모를 정도셨답니다. 잘 가게. 못난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구만. 같이 못 가서 미안하네. 내 금세 따라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래도 내 하나는 약속함세. 둘째는 절대로 자네 뒤를 따르지 않게 하겠네.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현장에서 즉사하실 만큼의 사고였으니 형이라고 다를 바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을 더 버텼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형마저 저희 곁을 떠났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형다웠답니다.
자신의 장기를 모조리 내어주고 떠났거든요. 그 마음은 알지만 동생 된 입장에선 그것도 싫었답니다. 안 그래도 사고로 온몸이 망가진 사람에게서 장기를 떼어낸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도 형수가 절 달래며 그러자고 하더군요. 기웅 씨가 생전에 장기를 내놓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러니 형 뜻을 받아줘야죠. 도련님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형이 원한 거니 그렇게 해줘요. 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내 핏줄의 마지막을 확인하는 일이니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와 둘째 형이 떠난 이후 아버지와 저는 아무 의욕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큰형 때만 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엄마와 작은 형이 동시에 그렇게 되고 나니 사는 게 너무 더덥더라고요. 누구보다 소중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는 걸 보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느끼긴 했습니다만 아버지조차 이전과는 너무 달라지셨습니다. 이걸 왜 날 줘? 어서 집어넣어.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요? 기웅 씨 목숨값인데. 사고가 나고 한 달 정도 후 형의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형이 고액 연봉자다 보니 보험금 자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수익자가 형수였으니 당연히 형수에게 그 돈이 들어왔었답니다. 근데 형수가 그 돈을 자기는 절대로 못 받는다며 아버지께 내밀은 거였어요. 기용이가 너한테 남긴 거니 당연히 네가 가져야지. 내가 왜 이 돈을 받겠니? 저야 젊잖아요. 그리고 돈 쓸 데도 없어요. 아버님 요새 저청에서 거의 살아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요. 집에서 자고 있으면 기웅 씨가 화장실 문 열고 나올 것 같아서 집에 못 가겠어요. 집도 그런데 이 돈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기웅 씨가 생각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절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버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아버지가 더 거부할 수는 없으셨죠. 사고 이후 형수는 바쁜 와중에도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 시중을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좋아하시던 책방까지 접으셨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책방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낫다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럴 의욕도 그럴 만한 기력도 되찾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책방을 접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셨어요. 그걸 보다 못한 형수가 종종 찾아와 아버지 말벗도 대어드리고 기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써 주었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큰형의 사망 후 우리 집에 시집 와서는 그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엄마와 둘째 형의 부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해 주었으니까요. 그것도 멀쩡한 정신도 아니었잖습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났는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자주 보지 못하는 저도 이럴 텐데 아버지는 더 하셨겠죠. 형이 떠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집에 두는 게 너무 불안해서 회사에 이야기해서 서울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일이 워낙 바쁘니 자주는 아니었지만 형수는 여전히 틈날 때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 저와 아버지의 살림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던 형수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것만 좀 하고요. 타면 못 먹어요. 그 순간 좀처럼 듣기 힘든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답니다. 그까짓 거 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서 이리 와서 앉아! 형수는 물론이고 저조차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리고 이제 너 이 집에 오지 마라. 갑작스런 통보에 형수가 엄청 놀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안 오면요. 두 분이서 매일 끼니도 못 챙길 텐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기야 하겠냐. 무엇보다 네가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마. 이 통장도 가져가고 일을 하건 남자를 만나건 뭘 해서라도 이 집에 오지 말란 말이다. 내 말 알겠지? 아버지가 무슨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답니다. 멍청한 저도 아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젊디 젊은 며느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게 못마땅하셔서 그런 거였지요. 그걸 아니 형수도 아버지 말을 따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더 말하지 마라. 가라. 안 나갈 테니 허여 가. 아버지는 그 말씀만 남기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셨답니다. 형수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옳았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애써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형수가 한껏 처진 어깨를 한 채 집을 나섰답니다. 형수, 아버지 말 잘 들었죠? 이제 오지 마요. 그리고 잘 살아요. 부탁이에요. 도련님까지 왜 그래요? 그런다고 내가 안 올 줄 알고? 아버님만 고집 있는 줄 알아요? 나도 고집하면 안 뒤지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아버지가 형수 싫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도 아버지 생각이랑 같아요. 형수 이제 40인데 왜 그러고 살려고 해요? 가요. 가서 좋은 남자도 만나고 형수 말대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래요. 미안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진짜로 부탁해요.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꼭이요. 그렇게 형수마저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가끔 형수와 통화는 했지만 더 이상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일은 없었답니다. 싫어서가 아니었답니다. 아버지나 저나 형수나 모두 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아니 더욱 그런 거였답니다. 그나마 활기를 불어넣으려 애쓰던 형수마저 사라지고 나니 진짜 집이 우중충해지더라고요. 새삼 형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절실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유 말입니다. 형수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바꿔줄 거란 기대가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중요했던 거였답니다.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웬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애써 못 본 척한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었다 싶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면서 애정을 키워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배우자로 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컸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나이에 비해 철이 많이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다 보니 장인 장모가 오냐 오냐 하며 키운 것도 있고 천성 자체가 고민 따위는 잘 안 하기도 했고요.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자기 외모 꾸미기가 100배는 더 소중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 만나서 대화를 하면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았답니다. 아내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세상 고민 따위는 저 멀리 날아간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장인 장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장인은 자전거 제조 및 판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신 말대로 배움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상재는 있어서 시류를 잘 읽기도 했고 당시 자전거 붐이 일면서 나름 괜찮은 부를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모자란 걸 알고 꾸준히 홀로 공부를 하던 분이시라는 게 좋아 보였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책방에도 종종 찾아와 이런저런 책을 사가셨대요. 그러다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아버지의 인품에 많이 감화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결혼하겠다는 말씀드렸을 때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건 사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를 둘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결혼을 반길 친정 부모가 어디 있을까마는 장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실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아내가 아버지에게 행한 짓을 알고는 그토록 화를 내신 것일 테고요. 이유가 뭐였든 아내와의 결혼이 불러올 변화가 저희 집을 바꿔놓은 건 분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바로 아들내미의 등장이었죠. 결혼 후 3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고 10달 후 승욱이가 태어나면서 집에는 그간 없었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좀처럼 당신 방을 벗어나지 않으려던 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승욱이의 재롱을 보면서부터 조금씩 예전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버지의 취업이었답니다. 나 다음 달부터 이 아파트 경비 일하기로 했다. 이미 7순을 넘기신 분이 무슨 일을 하냐며 아내가 펄쩍 뛰었지만 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면 한결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 저야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더라고요. 아버님, 진짜 경비 일하게 놔둘 거야? 잘 됐지. 일하시면 더 건강하실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경비가 뭐야. 더군다나 바로 옆동이라면서. 나 아는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사람들인데 혹시 아버님 돈이 없어서 그래? 아내의 말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리더군요. 돌려 말하긴 했지만
아내는 시아버지가 경비 따위나 하면 자기가 창피해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고작 덧붙이는 말이 돈 이야기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건 말입니다. 물론 아내가 아버지의 재력에 대해서 전혀 몰랐답니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건 알았지만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아버지 앞으로 매달 교원연금이 나와. 교원연금? 들어본 것 같아. 국민연금 비슷한 거지? 그래봐야 얼마나 된다고. 큰아빠 말 들으니 한 80만 원 정도인가 보던데. 요새 그 돈으로 제대로 살 수나 있어? 아이, 그건 국민연금이니까. 교원연금은 달라. 아버지가 교장으로 퇴임하신 건 말했잖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버지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한 300은 될걸? 연금이 뭐 그렇게 많아?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일반 회사 월급인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주시기는 해서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버지 동료분들이 슬쩍슬쩍 말하는 걸 들어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야. 진짜야? 아버님은 그 돈이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실 텐데 왜 경비 같은 걸 한다 그러시나 몰라. 당신이 말리면 안 돼? 말했잖아. 아버지 승욱이 태어나기 전까지 정말 힘드셨어. 당신이 시집 오고 나서는 매번 그랬으니 당신은 모르겠지만 원래 아버지 안 그러셨어. 엄마랑 형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런 거지. 그런 양반이 스스로 나가겠다시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 너도 이 문제로 뭐라 하지 마. 여전히 아내의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전 그게 아내가 제 말을 이해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주목한 건 아버지의 교원 연금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전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살았고요.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시면서 한층 밝아지신 게 아들인 저로서는 못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입주자들은 아버지가 무얼 하신 건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책방까지 근방에서 했으니 입주민들 가운데서도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덕분에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건 그리 겪지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몇몇 사람들이 있긴 했을 테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의 일관된 행동을 보며 점차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식으로 대해주었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여전히 경비원 김노현이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내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승욱이가 3살 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지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면서 종종 할아버지를 만나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승욱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야 출근을 해야 하니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승욱이가 참새새끼처럼 그 일을 다 말해주었거든요. 아빠, 나 아침에 할아버지가 목말 태워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줬다? 할아버지 완전 힘세. 아빠가 더 힘세, 할아버지가 더 힘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세신데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가 목마 진짜 많이 태워주셨어. 부럽다. 나도 할아버지 목말 타고 싶다. 안 돼. 아빤 돼지라서 할아버지 목말 타면 큰일 나. 할아버지 목말은 나만 탈 거야. 아빤 타지 마.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전 비로소 다시 찾아온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형이나 엄마를 그리며 힘들어하긴 했지만 더 이상 마냥 괴롭다고만 느끼진 않았으니까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버지는 안 그러셨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슬그머니 물어오시더군요. 너 요새 회사가 어렵냐? 회사요? 저희 회사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요새 저희 회사 주가 오르는 거 못 보셨어요? 제가 둘째 형만큼 똑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 바보는 아니었답니다.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국내 기업 순위 10위권에 들 만큼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대의 기업 안에는 들어갈 정도는 됐으니 회사가 어려울 일은 없는데도 그런 질문을 하시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너 주식 같은 거 아냐?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런다더니. 네, 하긴 해요. 뭐 그래봐야 한 1,000만 원 정도인걸요. 요샌 이 정도로 하는 건 주식 축에도 못 끼는걸요. 근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다. 그냥 늙은이 노파심이다. 아무튼 별일 없다니 됐다. 그쯤에서라도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한 것만으로도 달라진 게 있다는 신호였을 텐데 전 간만에 찾아온 행복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웬만큼 힘드신 걸로 내색 따위는 안 하시는 분이시란 걸 왜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신 이유 말입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교원 연금과 관련이 있는 거였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판 싸웠거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생활비조로 돈을 요구했다더군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돈이 아내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를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구박을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네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승욱이가 커가면서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어느 때부터인가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초기엔 승욱이 양육 문제도 있고 원래도 직장 생활 따위는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언제나 집에만 머무르던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외출이 잦아졌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집에만 있겠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고 때론 일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외출이 늘면서 집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살림에 재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는 티라도 내던 사람이 바깥 출입이 늘면서 아예 신경을 끊는 눈치더라고요. 당장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눈을 어지럽히는 빨랫감들만 봐도 알 일이었답니다. 그걸로 적잖이 싸웠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샌 정도가 심하잖아. 오늘 아침엔 와이셔츠가 없어서 어제 던져놓은 거 입고 나간 거 알아? 세탁기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그랬어? 미안. 내가 좀 바빠서. 와이셔츠 모았다가 주말에 세탁소 보내. 당신이 힘들면 아버님께 부탁하든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사람이 있는데 와이셔츠를 왜 세탁소에 보내? 그리고 그러더라도 당신이 할 일이지. 그걸 왜 아버지한테 부탁해? 아버님 하시는 일이 뭐 있다고.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 요새 아버지 몸이 좀 안 좋으신 거 몰라? 말이 나았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한테 아버지 병원 좀 모셔가라 그런 게 언제야? 병원 모셔가는 게 뭐 힘들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건데. 병원이야 아버님이 직접 가시면 되지. 나는 뭐 한가한 사람이야? 전 그러면 당신이 모시고 가면 되지. 아이, 점점? 나 회사 가잖아. 주말에는 병원 이용이 번거롭기도 하고. 몰라. 월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당신이 해. 나 바빠. 마음 같아서는 대판 싸우고 싶었는데 집에 승욱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니 누군가는 참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서 접었습니다만 내심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난다 해도 서너 시간이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신경을 끄는 제 잘못이 큽니다.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에게 전해 들었을 정도면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 법하죠. 서방님, 잘 지내요? 아버지가 모질게 쫓아낸 후 형수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저 결혼식에도 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살다 보니 바빠서기도 하지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가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수는 안 그랬거든요. 아버지 말대로 일에 매달리긴 했지만 새 남자를 사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만나러 오지 않았을 뿐이었지 저와 아버지에 대한 신경을 끄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제 결혼식에도 몰래 왔었답니다. 아버지가 호통치실 거라니 식장 안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를 불러내 신혼여행 가서 쓰라며 돈 봉투를 쥐어주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형수는요? 요새 연애 좀 해요? 또 그런다. 내가 그럴 시간이라도 있게? 그리고 남자나 소개시켜주고 그런 말을 하든지. 소개시켜주면 사귈 생각이나 있고? 갈수록 능글능글해지네. 그립다. 처음 볼 때 얼마나 순수했는데. 뭐래요. 나 여전히 순수한데. 뭐 아무튼 별일 없다니 다행이네. 다음에 저녁 한 끼 해요. 형수가 너무 바쁘니 내가 시간 정할 수는 없고 형수 좋은 시간에. 그래요. 근데 도련님, 아니지. 이젠 서방님이지. 요새 아버님 별일 없는 거죠? 아버지요? 별일 없어요.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시긴 한데 뭐 그거야 나이가 있으니. 경비일 다니시는 것도 여전하신데 왜요? 그게 사실은 형수가 몰래 우리 아파트를 찾아왔나 봐요. 아버지가 경비일 하시는 거 알고부터 그런 거였습니다. 전 그것도 몰랐습니다. 형수가 그 정도로 저희를 아끼는 사람이란 걸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본청 들어갔다 오는 길에 잠깐 아버님이나 뵐까 하고 갔어요. 걱정 말아요. 아버님은 나 못 봤으니까. 봤으면 또 난리 부리셨겠지. 네가 여기 왜 오냐고.
그냥 아버님 경비 일 하신다니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랬어. 왜요? 아니, 누가 아버지 경비라고 막대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랬으면 내가 가만 안 두지. 당장 갑질로 쳐넣었겠지. 아, 맞다. 우리 형수가 그 무서운 검사님이지. 그것도 그냥 검사도 아닌 부장검사님인데. 난 왜 형수가 검사라는 게 이렇게 실감이 안 날까? 실감나게 해줄까요? 궁금하면 사고 쳐보든지.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요. 아버님이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입주민들 안 보는 곳에서 담배 피우시던데. 아니, 네? 아버지가 담배를요? 아버지 담배 끊는 게 언젠데.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끊으시고 한 번도 안 피우셨는데. 그래서 그래. 게다가 표정도 웬만큼 심각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좀 떨어져서 보긴 했지만 내가 아버님 모신 게 얼만데. 진짜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당장 쫓아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서방님이 좀 떠봐. 아무리 봐도 걱정이 있으신 눈치더라니까. 내가 누구야? 검사잖아. 게다가 아버님 며느리고.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여쭤봐요. 그리고 이유를 알게 되면 당장 전화하고. 알았죠? 이젠 남이라 해도 무방한 형수지만 여전히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게 왜 그리 고맙든지요. 한편으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사는 저도 모르는 걸 잠깐 본 형수가 눈치채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이 그랬답니다. 그때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아들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래요.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결국 주저하다 못 여쭤봤거든요. 그때라도 물어보고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2년이나 더 힘겹게 살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시간은 참 빨랐습니다. 어느새 승욱이가 7살이 됐거든요.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답니다. 여전히 귀엽기만 한 아들놈은 할아버지가 놀아주기 버거울 만큼 씩씩해졌답니다. 자식 커가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걸 매번 깨닫고 있긴 했지만 그에 비례해 고민도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내였어요. 아내는 그즈음 거의 집안일에서 손을 떼다시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저보다 더 바쁜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덕분에 집안일은 아버지가 다 하실 정도가 되었고요. 칠순이 훌쩍 넘은 노인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걸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아내에 대한 불만은 차고 넘치기도 했고요. 처음 결혼 당시 아내에게 가졌던 미안함 때문에 참고 또 참으려 했지만 그 즈음에는 그걸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주부 맞아? 이게 사는 사람 집 같아?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랬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부면 주부답게 살라는 말이야. 겨우 집 좀 어지럽혔다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꼭 여자만 살림하라는 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잖아. 그럼 됐지. 왜? 아버님이 집안일 하니 보기가 싫어? 그럼 당신이 하든가.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주부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다못해 당신이 맞벌이라도 하는 거면 그러는가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늙은 시아버지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투는 또 뭔데?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집안일 하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은 뭐가 그리 바쁜데? 그럼 안 바쁘게 하든가. 당신이 돈을 잘 벌어다 줬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결국은 돈이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내가 누구처럼 떼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은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면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지 않아? 근데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이 찰 정도인 건 왜 그런 건데? 당신 노름해? 아니면 왜 그렇게 매달 적자가 나는 건데? 아이고, 겨우 그거 주고 유세는? 우리 세 식구, 아니지, 네 식구지. 네 식구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적자? 그래, 좀 낫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잘 벌어다 줬으면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 분명하게 말할게. 앞으로 이런 문제로 또 이러면 나 진짜 못 살아. 알았어? 제가 뭐라 그러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처 아내를 잡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아들이 빼꼼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유치원 안 가는 주말이라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나온 거였습니다. 아빠, 배고파. 나 밥.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밥 만들어줄게. TV라도 보면서 놀고 있어. 안 돼. 그럼 혼나. 나 그림이나 그릴래. 제가 아이 밥을 준비하는 동안
승욱이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더군요. 종암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한때 저희 집 주방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한동안 그랬으니까요. 이제 결혼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했는데 말입니다. 승욱아, 짜잔. 예쁘지? 이게 아빠표 볶음밥이야. 어서 먹자. 잠깐만, 이것만 다 그리고 먹을게. 슬그머니 아들 뒤로 가 그림을 훑었습니다. 내 아들 아니랄까봐 그림엔 영 소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네. 근데 아빠 얼굴에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 아빠 주근깨 같은 건 없는데? 아빠 아니거든? 할아버지거든? 그리고 이게 왜 죽은 깨야? 잘 봐. 눈에서 흐르는 거잖아. 그럼 그게 뭐겠어? 눈물이잖아. 아빠 바보. 그것도 몰라. 뭔가 쎄하더라고요. 아들의 그림에 등장한 아내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내랑 할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하필 그린 걸까요? 단순히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보기엔 많이 이상했던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왜 우셔? 승욱이가 상상한 거야? 응. 비로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긴 아버지가 아내 앞에서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껏 엄마 돌아가실 때를 제외한다면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야단 맞으면 우는 게 맞지. 난 그러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어른이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울진 않아. 근데 내 생각에는 울 것 같아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 너 반대로 그린 거지? 할아버지가 우리 집 대장인데 누가 대장을 혼내? 아빠 진짜 바보. 우리 집 대장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할아버지를 막 혼내는 거지. 그것도 몰랐어? 아무리 7살짜리 말이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살살 달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혼내는 게 자주 있다고요. 완전히 앞뒤가 맞는 건 아니었지만 승욱이 말대로라면 아내가 수시로 돈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를 몰아세웠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왜 돈 받아서 우리 안 주고 고아원 같은 데 보내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서 막 할아버지 혼내면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아버지 편들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혼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 엄마 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할아버지 위로해줘. 할아버지도 나처럼 잘못해서 혼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안 혼날 거라고. 그럼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내가 할아버지보다 낫대. 헤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 아들이 한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아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너무 분했기 때문이겠죠. 다 보내고 하나 남은 아들놈은 그런 것도 모르고 속 편히 살고 있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간 지은 죄가 있어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서라도 그간의 상황을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를 붙잡고 승욱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너도 너다. 어떻게 아이 말을 다 믿냐? 그건 그냥 승욱이가 상상한 거겠지. 새아가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냐. 가끔 싫은 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건 한 집 살다 보면 생기기도 하는 일이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건 그렇고 내가 할 말이 있단다. 아버지가 그 다음 주가 생신이셨답니다. 그것만 함께 지내고 시골로 가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장흥 쪽에 조그만 땅에 있어. 네 엄마랑 나중에 살라고 잡아놓은 거야. 나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한다. 벌써부터 그럴까 했는데 승욱이 놈 보는 재미에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이젠 가야 할 시간이지 싶다. 안 돼요. 혼자 사시는 거 찬성 못해요. 요새 몸도 그러신데. 몸이 어때서? 그런 거야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혼자 안 살면요. 괜히 저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거짓말을 왜 하겠냐. 내가 내려가는 게 마침 기회가 돼서 그러는 거야. 제자놈 하나가 마침 그 근처에 주말 농장을 한다지 뭐냐. 어차피 일 도울 사람이 필요하대서 내가 하겠다 그랬다. 제자가 자기 일 한다는데 명색이 스승이란 사람이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당분간은 그 집에서 지내다
내 땅에 조그만 집 하나 지으려는 참이다. 다 짓고 나면 숭욱이 데리고 놀러 오기도 좋을 테니 내 뜻대로 하자꾸나. 아무리 여쭤봐도 그런 적이 없다시는데 제가 더 묻는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그런 일을 말씀하실 분도 아니죠. 결국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건 아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를 붙잡고 한바탕 하려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곤 한사코 말리는 통에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신을 치르시고 시골로 가신 후에 따져도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굳이 당신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속을 끓이던 때였습니다. 서방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요? 나 좀 봐요. 무슨 일인데요? 특별한 약속은 없어요. 그렇게 형수를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집사람이요? 글쎄요. 뭐 외출이 좀 작긴 한데 근데 형수가 집사람 이야기를 왜? 내가 요즘 맡은 사건이 피라미드 건이라서 알죠? 그게 뭔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기라며 신고해와서 조사 중인데 거기서 동서 이름을 봤어요. 직급이 꽤 높더라고.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나이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동서 맞더라고요. 집사람이 사기를 쳤다고요? 왜요? 왜겠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아마 동서도 처음엔 피해자 입장이었을 거야. 그러다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갚아주려고 했을 거고. 이상한 것도 아니야. 피라미드 조직 수사하다 보면 수시로 보는 일이니까. 증거도 명백하고 피해자 증언도 있으니 조만간 체포할 거야. 서방님한테는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몰랐어? 몰랐어요. 그 사람이 집을 비우기도 하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설마 그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피라미드 같은 걸 하리라고는. 미안. 어쨌든 나한테는 동서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건데 사실 내키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 뭐라 말하기도 그렇지만 동서 어때? 아버님한테 잘하는 건 맞지? 서방님한테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형수였습니다. 누구보다 저와 아버지를 챙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제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진짜야? 정말 그랬다고? 서방님한테는 미안한데 나 욕 좀 할게. 이 미친 것이 누구한테 감히. 내 당장 가서 이걸.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안 돼요. 해도 제가 해요. 형수는 그냥 검사로서의 일만 해요. 아셨죠? 그러겠다고는 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었답니다. 저한테야 그냥 동네 아줌마지 사실 형수가 한 성격 하거든요. 그러니 여자가 부장 검사까지 달았을 거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생신날 장인과 장모까지 오셨습니다. 장인은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이틀 전 전화가 와서 아버지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당신도 직접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였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생일을 뭐하러 고생하며 챙기는지. 사돈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모자란 딸 예쁘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모자란 사돈 사업 챙기느라 돈까지 선뜻 빌려주셨으니 덕분에 한숨 돌렸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인 어른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버지 표정이 난감해지시더라고요. 돈이라니요? 아버지가 돈을 빌려드렸다는 거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말하지 말라셨는데. 뭐 이왕 말한 거. 그랬네. 어르신이 돈을 빌려주셨어. 요새 사업 좀 키우려다 보니 돈이 잘 안 돌아서 내가 투정 부리듯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시곤 금세 돈을 주시지 뭔가. 미안하네.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아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나 싶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했을 테니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고기 싫어. 고기가 너무 많아. 이 고기 냄새나. 난 스테이크 해줘. 아들이 투정을 부리더군요. 얼핏 봐도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이란 생각이 들 만큼 고기가 둥둥 떠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얼굴에 스치는 난감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숟가락을 가져가 아버지의 미역국을 저어보았답니다. 숟가락에 걸리는 거라곤 미역뿐이더군요. 몇 번을 저었지만 분명히 고기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제 행동에 장모가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 김서방 왜 그러나? 뭐 잘못되기라도.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이미 반쯤은 눈이 돌아간 터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장인과 장모의 국그릇도 숟가락으로 저었답니다. 두 분의 미역국은 승욱이의 미역국과 똑같이 고기가 가득이었습니다. 비로소 장인이 눈치를 채셨더군요. 장인이 아버지의 국대접을 가져가 보시더니 인상이 구겨지시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제가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고기가 어떠니, 왜 아버지 국만 이 모양이니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찔린 아내가 실토를 하더군요. 그게 아버님 건강에 고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어. 알지 당신?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영양 상태가 좀 걱정되니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끓이라는 의사의 당부를 전한 게 겨우 어제였습니다. 의사가 단백질 위주의 식단 끓이라고 어제 내가 말했잖아. 당신 단백질이 뭔지 몰라? 그게 아니고, 아우, 내가 까먹었어. 그래, 깜빡했어. 절절 매는 아내를 보는 장인의 얼굴이 곤혹스러움으로 물들어갈 그때였습니다. 그러지 마. 우리 집 대장은 엄마인데 아빠가 그러면 안 돼. 엄마는 할아버지도 혼내는 대장이란 말이야. 아빠 대장 말 안 들으면 할아버지처럼 맨날 엄마한테 혼난다. 혼나면 밥도 못 먹어. 대장이 화나면 밥 안 주고 굶기는데. 그러니까 어서 대장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뭘 했다고? 사돈 어르신을 혼내? 미치지 않고서야? 죄송합니다. 제가 딸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가 황급히 장인을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이러지 마십시오. 손주놈이 그냥 그런 겁니다. 제가 저한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부인, 사돈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내를 감싸고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이 승욱이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대노하신 장인의 호통에 아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려던 게 아니야. 아버님이 연금 받으시고는 그거 대부분을 고아원이나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계시단 말을 들으니 괜히 서운하더라고. 우리가 자식인데 자식들부터 먼저 챙겨야 하잖아. 근데 안 그러시니까 서운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니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아빠.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데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네가 왜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 김서방, 자네 쟤한테 월급 안 주나? 그래서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제 월급 다 저 사람이 가져갑니다. 당장 지난달 성과급도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알기로 김서방 회사 급여가 나쁘지도 않은 걸로 아는데 꽤 큰 돈인데 그 돈으로도 모자랄 이유가 뭐냐고. 너 당장 말 안 해? 결국 아내가 피라미드 이야기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인이 기가 찬 표정으로 아내를 보더군요. 얼만데? 대체 얼마를 빚졌냐고? 내 회사를 팔아서라도 줄 테니 말해! 펄펄 뛰는 장인 앞에서 차마 형수와 나눈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아버지에게 사과하느라 정신없었던 장인과 장모가 떠나시고 아버지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승욱이도 잠에 들었으니 남은 건 아내와 저뿐이었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무슨 이야기를 더 할까 싶다.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야기해봐야 감정만 상할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진짜야. 아빠한테 말한 것처럼 아버님이 서운해서 왜 아버님 재산 많다고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더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아내를 냉정히 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가 봐달라셨지만 이미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장인은 그때까지도 죄송하다고만 하셨고요. 모든 게 자기가 벌인 일의 대가니 아내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단 겁니다. 형수 말대로
아내는 형수의 사무실로 끌려가야만 했으니까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긴 해도 주거지가 분명하니 불구속 수사를 받을 거란 예상과 달리 아내는 구속된 채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전 아무래도 형수가 의심되더라고요. 시아버지를 괴롭힌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물론 순전히 제 짐작일 뿐입니다. 제 눈에야 그저 동네 아줌마지만 형수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뛰어난 검사 아닙니까? 당연히 법대로 했을 겁니다. 결국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모조리 토해내야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장인이 엄청 고생한 걸로 압니다. 듣기론 가지고 있는 거의 모두를 다 처분했을 정도라더라고요. 뭐가 됐던 내 아이의 엄마인 사람입니다. 앞으론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아버지는 말씀대로 시골에 정착하셨습니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놀고 오기도 하는데요. 한층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저희 가족을 둘러싼 불행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